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강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심리 판단의 기준시인데 소송 요건이야 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나 마찬가지로 변론 종결시가 되는 거고요. 예, 본안사항에서 위법성 판단 시점인데 신청시가 있고요. 그렇죠? 처분시가 있고 판결시. 판결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변론 종결시입니다. 예, 세 가지 시점이 있는데 처분시설이죠. 처분시설. 그 다음에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제재적 처분의 경우에는 이제 다소 소고입법 금지 원칙과 관련해서 그 위반 행위시죠. 위반 행위시.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뭐 변론 종결 당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인데 일단 처분 사유의 개념이 중요하죠. 처분 사유의 개념은 이 사실관계하고 법령상의 근거, 즉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실체법적이고 소송법적인 관점에서 는 처분 사유라고 하고요. 절차법적, 행정 절차법적 관점에서 보면은 처분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 처분 사유하고 처분 이유가 도대체 이게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거 갖고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 제가 강의한 대로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한 대로라면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을 둘러싼 기본적인 사고 체계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과거에 취소 소송의 소송물이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처분 단위로 소송물이 확정이 되고, 그죠? 이 소송물이 뭐예요? 소송의 객체가 되는 거고요. 소송의 객체가, 즉 소송의 대상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되는 거잖아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됩니다. 따라서 이 처분 단위로 소송물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럼 처분을 어떻게 특정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처분의 주체, 처분 일시, 처분의 상대방, 처분의 주문이죠. 처분 사유나 또는 위법하다는 것들, 이것들은 처분을 특정짓는 요소가 아니죠. 아니고 단지 공격 방어방법에 불과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민사소송법에서 배웠다시피 공격 방어방법은 그것이 실기하지 않는 한은, 그렇죠? 무한정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은 민사소송 일반처럼 그렇게 공격 방법을 무한정으로 허용하면은 이 원고의 방어권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심리의 대상을 좀 좁혀놔야 되겠죠. 예. 심리의 대상을 좁혀놔야 되고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한하느냐? 판례는 애초에 삼았던 처분 사유와, 그렇죠?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허용된다. 절충설이긴 한데 좀 부정설 쪽에 치우친 절충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느 때 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거냐?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거 법령만 추가 변경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당초의 처분 사유를 구체화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거라고 했고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341페이지부터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례 이론은 이 절차적 정의하고, 그죠? 이 소송 경제, 요 양가치의 어느 선에서의 조화점이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판례는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취소 사유성이라든지 등등의 일련의 어떤 이 문제, 소송 경제와 절차적 정의에 충돌되는 부분에 있어서
판례는 대략 절차적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도 그런 맥락하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 바로 이 절차적 정의에 좀 치우친 그런 사고다라는 점인데,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물론 이제 판례가 어느 정도 역사적인 어떤 소명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이제는 좀 소송 경제도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근본적인 저희 비판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판례 이론을 그러면 관철하자. 판례 이론대로 그러면 절차적 정의를 중요시하자. 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일단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에 있어서, 그죠? 정보 공개 거부 처분에 있어서 그 사건에 있어서의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 같은 경우에도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적용법조만 바꾸는 거는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허용된다라고 아까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컨대 기속행위에서 재량행위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법적인 측면의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즉 적용법자의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방어권과, 만약에 판례 이론을 일관한다면, 저는 이제 판례 이론을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일관한다라고 하면은 이 적용법조의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방어권이 이렇게 침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이제 행정소송의 종료로 갔어요. 행정소송의 종료 사유는 뭐 판결이 선고돼서 확정되는 게 가장 일반적이긴 하지만 처분권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를 취하해도 소송이 종료되죠. 그래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기 때문에 변론 이후에 소에 취하는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 취소소송에서는 제소기간 때문에 특히나 피고가 소취하 동의를 해줘서 소취하가 되면은 사실상 이 소송이 확정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제소기간 때문에 원고가 다시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청구의 포기 인락 화해 조정인데요. 이거는 법리적으로는 불가한 것이다. 왜냐하면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서 좌지우지할 수는 없을 터이니 법리상으로는 허용이 안 되는데, 실무적으로 사실상이요. 예컨대 이 재량 처분의 경우에 예컨대 과징금 500만 원 처분인데 과징금 300만 원으로 변경하고 피고가요. 원고는 변경 처분이 있으면은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화해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행정심판에서는 아예 법적으로 조정제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요. 그 다음에 소송 종료선언에 관해서 354페이지에 있는 소송 종료선언에 관해서 일신전속적인 권리죠. 이런 경우를 말씀드렸고요. 자, 판결의 종류 중에서 취소 판결이 있죠. 취소 판결에서의 변경은 행정심판에서는 적극적 변경을 의미하지만 행정소송에서는 일부 취소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어느 때 일부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컨대 변상금 부과처분이라든지 보험료 징수처분, 부과처분이라든지 과세처분과 같이 누가 계산해도, 그죠? 누가 계산해도 같은 액수가 나온다. 그러면은 예컨대 세금 500만 원 부과처분을 했는데 법원에서 판단해 보니까 300만 원은 적법하고 200만 원은 부적법해요. 그러면은 주문이 어떻게 나가겠어요? 피고가 원고 몇 월 며칠 날 원고에게 한 500만 원의 과세처분 중 3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재량 처분, 징계 처분이라든지 영업정지 처분과 같은 이런 재량 처분에 관해서는 법원이 그러한 일부 취소를 할 수가 없죠. 전부 취소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행정청은 그 판결문을 읽어보고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재처분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면허 처분을 여러 종류의 면허 처분을 공통되는 취소 사유가 될 테니까요. 할 수 있지만은 취소할 수 있지만은 그의 원칙적으로는 개별적으로 면허의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다음에 확인 판결, 이행 판결 보시면 되는데 이제 사전 판결이 문제죠. 사전 판결은 이제 민사 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행정 소송 특유의 제도다. 사전 판결의 요건은 취소 소송이어야 된다. 청구 인용의 선고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요. 사전 판결이 인정된 예는 극히 예외적으로 몇 개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4개 정도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3개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거고요. 하나는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거였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전 판결은 원고도 패소한 거고 사실 피고도 패소한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자 모두 항소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원칙적으로는 원고가 승소했었어야 되는데 공공복리 현저한 공공복리 침해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피고가 승소하는 거기 때문에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그다음에 구제 방법 청구를 병합회에서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강의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판결의 효력에 가는 건데요. 이미 여러분들은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 민사소송법 시간에 거의 다 배웠습니다. 민사소송법 시간에 뭐 기판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배웠잖아요. 행정소송에서는 그러면은 민사소송에서 인정되지 않는 특유한 뭐가 있겠죠. 그게 이제 기속력이라는 제도예요. 그 기속력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나머지는 다 민사소송에서 설명이 된 건데 이 기속력은 민사소송에서 설명이 안 된 겁니다. 왜냐면은 민사소송에 없고 행정소송에만 있는 제도예요. 자, 판결의 효력을 뭐 선고법원에 대한 효력, 당사자에 대한 효력, 뭐 법원과 양 당사자에 대한 효력, 뭐 이런 식으로 뭐 대충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자방력이라는 거는 이제 선고법원에 대한 구속력이죠. 뭐 행정 처분으로 얘기하면 불가변력과 같은 거죠. 법원이 한 번 판결을 선고하면은 그죠? 다시 변경시킬 수 없잖아요. 다만 이제 경정 결정을 할 수 있어요. 5기, 5.3 뭐 이런 게 있을 때는요. 그다음에 형식적 확정력,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 뭐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기판력인데요. 기판력은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가지는 규준력으로서 전소에서 판단한 소송물을 다시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적어도 후소 절차에서 전소 판결을 기초로 삼아야 하는 구속력을 말한다. 여러분들이 민사소송에서 이미 기판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설명이 있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반복금지, 모순금지죠. 반복금지, 모순금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다시 반복해서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전소하고 후소가 모순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반복금지, 모순금지. 자,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죠. 먼저 이런 거 설명하기 전에요. 판결의 효력이요. 그죠? 판결의 효력은 이제 주로 이제 기판력으로 대표되는 판결의 효력은 이 재판에 관여한 사람들한테만 미쳐야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판결의 효력은 재판에서 다루어지고 재판에 관여한 사람들에게만 미쳐지겠죠. 그러면 재판에서 다루어진 것에만 효력이 미쳐진다고 하면 그건 이제 객관적 범위가 되는 거고, 맞죠? 네. 그리고 재판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효력이 미쳐진다라고 하면은 주관적 범위가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개념을 잡아놓고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쉽죠. 먼저 주관적 범위요. 재판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판결의 효력을 미치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만 판결의 효력이 미쳐진다. 그렇죠? 원고, 피고. 근데 이제 당사자하고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정도의 밀접한 관계를 갖는 승계인도 있겠죠. 그래서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쳐지고, 그 다음에 또 행정소송법에서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제3자의 소송 참가 제도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의 참가인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쳐지는 거죠. 뭐 나머지
나머지 그 외에 그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기판력이 미쳐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원래는 행정주체, 법인격을 가진 행정주체가 당사자가 돼야 되는데 항고소송의 피고는 법인격을 가진 권리주체가 아니잖아요. 행정청이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의 효력이 그 행정청이 소속된 행정주체에게도 미쳐집니다. 예컨대 말입니다. 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그렇죠? 원고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500만 원의 과세처분을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패소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원고가 다시 이번에는 자, 성북세무서장에 소속된 권리주체는 성북구청이 아닙니다. 성북구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에요. 그죠? 국세청 산하 있잖아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을 상대로 $5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과세처분과 관련해서. 그러면은 기판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제가 아까 이미 답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행정청이 소속된 권리 주체에게도 기판력이 미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그죠? 소송물이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소송물이죠. 그러니까 소송에서 다루어졌던 것에 기판력이 미쳐야 되는 거죠. 소송에서 안 다뤄진 거에 대해서, 소송에서 다룰 수 없었던 거에 대해서, 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 기판력이 미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소송의 대상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소송물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죠? 네, 소송물이라고 부르죠. 그럼 우리나라가 민사소송법에 따르면은 뭐 소송물 이론이라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구소송물 이론, 신소송물 이론 이렇게 나눠지는 거 다 열심히 공부하셨죠? 예. 구소송문 이론하고 신소송문 이론의 이 구별 포인트가 뭐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다 어떻게 외워요? 신소송문 이론은 또 뭐 많잖아요. 일지설, 뭐 이지설 뭐 엄청 많잖아요. 예. 근데 키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이해하기가 훨씬 쉽죠. 구소송문 이론하고 신소송문 이론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걸 알아야지 쉽거든. 구소송문 이론은 소송물을 실체법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신소송물은요, 소송법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소송의 단위를, 그죠? 단위를 이 실체법적인 청구권이 성립될 때마다 소송물이 하나씩 성립한다고 하면 구소송물 이론이 되는 거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예외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고, 신소송물 이론은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죠? 소송법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신소송물 이론은 나눠지는 견해가 엄청나게 많아지죠. 왜냐하면 소송법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 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근데 지금 판례는 기본적으로 구소송물 이론이죠. 실체법적인 청구권이 하나 성립할 때마다 소송물이 하나씩 생기는 거죠.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들이 내 소송만 한 번만 딱 해보면 쉬워요. 소송을 안 해봐서 지금 어려운 거예요. 소송법은 한 번 해보면 쉬워요. 안 해봐서 지금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거든요. 너무 자책 안 하셔도 돼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실무로 나가면. 어쨌거나 그런데, 자, 그런데 취소소송에서는요, 항고소송에서 소송물은 아까도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은연중에 강의를 했어요. 그죠? 항고소송의 소송물은 뭐라고 그랬죠?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니 처분별로 소송물이 하나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A라는 처분하고 B라는 처분을 어떻게 구별하느냐의 문제가 생기죠. 맞죠? 네. A라는 처분하고 B라는 처분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처분의 주체, 처분의 일시, 처분의 상대방, 처분의 주문. 처분 사유는 기회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취소소송의 주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 관점에서 주문을 쓰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고요. 자, 일단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표시된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만 미치는 게 원칙이니까 뭐 사실 인정이라든지 선결적 법률 관계, 항변 이런 데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죠. 근데 민사소송에서는 항변 중에서 기판력이 미치는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뭐예요? 상계죠, 상계. 상계 항변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게 368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예를 들어서요. 자, A라는 사람의 어떤 집이 있었어요. 근데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철거 명령이 발령이 됐어요. 그러면 이 철거 명령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는 뭐예요? 철거 명령 취소 소송이죠. 항고 소송으로서 철거 명령 취소 소송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만약에 철거가 돼버렸다. 그러면 위법한 철거 명령에 기한 국가배상이죠. 국가배상인데, 자, 그러면은 철거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면요. 철거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면은 이 철거 명령이 어떻게 돼야 적법해야 돼요? 위법해야 돼요? 위법해야 되죠, 당연히. 그죠? 네. 자, 국가배상의 요건 중에, 그죠? 공무원의 행해야 될 것, 위법해야 될 것, 법령 위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고의가실이 있어야 될 것, 뭐 손해가 있어야 될 것, 뭐 이런 등등이잖아요. 여기도 위법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기도 위법이 있고, 그죠? 여기도 위법이 있어요. 이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것만 위법성 문제가 되지 않나요? 또 위법한 게 또 뭐가 있어요? 형사사건이죠. 형사소송에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구비가 되어야지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네. 거기도 위법성이 나와요. 이 위법성이라는 개념이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같은 거냐 다른 거냐에 따라서 기판력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일단 철거명령 취소소송에서 철거명령이 위법해서 취소돼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위법은 행위 결과, 그죠? 결과의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법령하고 이 처분의 과정과 결과를 대조해서 안 맞으면 위법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근데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성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거는 결과를 대조해서 위법하게 되는 거냐? 아니면은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는 거냐? 아니면 행위하고 결과 양자를 다 같이 따져야 되는 거냐? 뭐 등등등 이 견해가 복잡하게 많습니다. 처분의 위법성은 이 철거명령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은 우리가 확정시킬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국가배상에서 위법성은 견해마다 다 답이 틀려요. 어차피 다음 주에 뭐 국가배상을 제가 다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뼈다귀만 골자만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일단 국가배상 이론 중에서요. 국가배상에서 위법성을
행위위법설이라는 게 있어요. 행위위법설. 그 다음에 결과위법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위법성설이 있고요. 네 번째가 뭐냐? 직무 하도 많아가지고 직무 의무 위반설 있어요. 직무 의무 위반설. 이렇게 있는데 어차피 다음 주에 또 해요. 자, 행위위법설은 다시 또 강의하고 협의로 나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견해가 한 5가지 정도 보통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행위위법설은 이 철거 행위죠. 철거 명령 행위죠. 이 철거 명령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게 이 법령 위반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법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위반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협의의 행위 위법설이 되는 거고요. 그걸 넘어서서 조리 뭐랄까 자연법 이런 데까지 더 넘어가서 말하게 되면 강의의 행위 위법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 위법설은 뭐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상대적 위법성설은 뭐냐면은 이 행위 측면에서만 보지 않고요. 결과의 불법도 포함해서 객관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식으로 따져나가는 게 상대적 위법성설이고요. 어차피 다음 주에 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직무 의무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를 따지는 게 직무 의무 위반설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협의의 행위 위법설과 철거명령의 취소소송에서 말하는 그 위법성은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기판력이 상호간에 작동을 할 수 있죠. 강의 위법설은 어떻게 되나요? 강의 행위 위법설은 이 국가배상 위법성이 더 큰 게 되는 거니까, 그죠? 더 큰 게 되는 거니까 취소소송의 인용 판결의 기판력만 국가배상 소송에 미치고 기각 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즉 처분이 위법하겠다고 판단이 되면 국가배상의 위법성은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근데 처분이 적법하다고 해서 국가배상도 위법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광의 행위 위법설에 따르면. 그죠? 그 다음에 상대적 위법성설하고 직무 의무 위반설은 또 결과불법설은 이 처분의 위법성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서 서로 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위법하다는 게, 그죠? 고의가실이 있다라는 거하고 다른 문제죠. 위법하다는 거하고 고의가실이 있다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설령 철거명령 취소소송에서 말하는 그 위법성이 인정돼서 국가배상의 위법성에 기판력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고의가실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는 게 아닌 거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자, 지금 제가 뭐 복잡하게 설명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잘 헷갈리실지 모르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제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실 거고요. 오늘 이해 못 하시더라도 다음 주에 또 국가배상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는 뭐 변론 종결시가 되겠죠. 뭐 이거는 그 모든 소송이 다 그렇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성력이라는 게 있어요. 형성력. 제가 형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누차 설명을 했는데 이 형성이라는 게 뭐냐. 판결이 선고돼서 확정이 되면 그 즉시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성력이 발생하게 되면은 집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 자체로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되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취소 판결의 경우에는 형성력이 생기게 되겠죠. 그죠? 취소 판결에서 형성력입니다. 그죠?
무효확인 판결이나 뭐 어떤 이행 판결에서는 형성력과 관계없는 거잖아요. 자, 취소 판결의 형성력에서 조금 더 설명하면 소급표죠. 자, 쟁송 취소로 취소되면 취소가 두 가지가 있죠. 쟁송 취소하고 직권 취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권 취소의 경우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네,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의 그 취소는 소급을 할지 안 할지는 이건 다시 또 이익 형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 그 자체도 이익 형량을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수익적 행정행위를 할 때 신뢰가 형성이 됐을 테니까 신뢰보호의 원칙하고 그 다음에 그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해야만 하는 법률적 합성의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양자의 동의설인 거죠. 설명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양자의 이익 형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취소가 확정이 됐다고 취소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그 취소의 효과가 소급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이익 형량의 문제가 또 걸립니다. 예. 그래서 사회보장급부에서 직권 취소가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거에 이미 급부된 급여를 반환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는 또다시 이익 형량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쟁송 취소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쟁송 취소의 경우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잖아요. 그죠? 취소 소송이라는 게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가 대부분이잖아요. 아니면 불이익한 처분이겠죠. 그죠? 예, 이런 경우에는 이 소급표가 있겠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지금 뭘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이제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A라는 사람이요. 그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요. 청장으로부터 면허 취소를 받았어요. 그래서 A가 면허 취소를 받아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됐어요. 근데 이 A는요, 보통은 그러면 안 되는데, 집행정지를 받든지 그랬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운전을 했어요. 근데 용케 승소하고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사이에 운전한 거는 무면허 운전이 되는 거냐의 문제입니다. 취소 판결의 소급표 때문에 무면허 운전가 아닌 것처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제3자효예요. 자, 취소 판결은요, 재밌게도 원래는 판결의 효력이라는 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판결의 효력이라는 거는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는 게 원칙인데, 취소 판결은 그 형성력의 내용 중에 하나인 제3자효 때문에 처분이 취소가 되면 누구한테나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당사자한테만 처분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3자의 보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처분의 취소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그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도 두 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제도가 뭐예요? 제3자의 소송 참가 제도죠. 그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있는 제3자의 소송 참가 제도예요. 근데 그 제3자가 소송 참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신의 귀책 사유 없이 그 소송에 참여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은 제3자의 재심이 인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까지가 이제 형성력인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다음이에요. 기속력이에요. 이 기속력은 오로지 민사소송에는 인정이 안 되는, 행정소송에서만 인정되는, 헌법소송으로 하면 또 달라집니다. 헌법소송에서도 인정이 되긴 한데 하여간에 민사소송에는 없는 제도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먼저 기속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민사소송법에서 한 번도 기판력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기속력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개념부터 먼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승소 판결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기속력은 패소 판결에서 기각 판결에서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승소 판결에서, 항고소송의 승소 판결에서, 당사소송도 마찬가지네. 승소 판결에서 인정되는 제도다, 기속력은. 기판력은 승소든 패소든 다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판결이기만 하면 기판력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기속력은 이 승소 판결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다. 당사자와 관계행정청은 판결 내용에 따라서 행동해야 될 실체법적 의무입니다. 소송법적 의무가 아니에요. 실체법적 의무예요. 실체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거예요. 취소 소송이나 는 당연하고요. 무효확인 소송하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당사자 소송에서도 이 기속력은 인정이 됩니다. 왜 이런 게 생겼느냐? 자, 일단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A라는 사람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어요. 2개월 처분을 받아서 A가 원고가 돼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게 2020년 10월 1일 날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 사유가 미성년자한테 소주 2병 판 거하고요. 뭐죠? 항상 얘 들은 게 하나 또 뭐였더라? 위생상태 불량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날 이후에 미성년자한테 소주 2병 판 거예요. 자, 승소 판결을 2020년 12월 1일 날 받았어요. 그랬더니 성북구청장이요, 화가 잔뜩 난 거예요. 나도 성북구 주민 굉장히 크잖아요, 많잖아요. 주민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공직자로서 판결을 선고했는데, 처분을 했는데, 법원에서, 행정법원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2020년 12월 3일 날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 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법원으로서는, 행정법원으로서는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성북구청장을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짓을 했는데 법원의 판결을 지금 완전히 무시한 거잖아요. 완전히 무시해가지고 했는데, 법원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북구청장한테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아무런 권력이 없어요. 원래 사법부는 어떤 물리력을 갖춘 권력은 아니잖아요.
사법부는 물리력을 갖춘 권력이 아니잖아요. 사법부가 갖고 있는 거는 오로지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사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국민한테 신뢰를 못 받으면 그래서 사법부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이런 일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물리력이 없어요. 경찰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어요. 법원으로서는요. 물론 경찰은 있어요. 법정 경위 몇 명 데리고 가서 성북구청장이 눈이나 깜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북구청장을 제어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오로지 국민의 신뢰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법리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2020년 12월 3일이에요.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처분의 상대방도 A란 말입니다. 똑같아요. 처분의 주체도 똑같아요. 기판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아까 처분은 뭘로 특정한다고 그랬습니까? 처분의 주체, 처분의 상대방, 처분의 주문, 그 다음에 처분의 일시잖아요. 처분의 일시가 달라졌잖아요. 같은 처분이 아니에요. 그 기판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요, 기각 판결이면 어떻게 돼요? 자, 2020년 12월 1일 날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해서 기각 판결이 선고가 됐어요. 그리고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원고가 2020년 10월 1일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기판력이 위반돼서 어떻게 돼요? 이게 각하가 되냐, 기각이 되냐, 민사소송법에서 견해 차이가 있죠? 네? 맞죠? 기판력이 위반된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 그치? 네. 근데, 그러니까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즉,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거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쳐지고, 원고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판결을 무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판력으로 딱 막혀가지고, 그죠? 근데, 원고가 승소하면 오히려 언제든지 행정청은 빠져나갈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날짜를 달리하는 동일한 처분을 내면 되잖아요. 처분의 일시를 달리하는 동일한 처분을 내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기판력으로 저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민사소송법 이론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속력이라는 제도가 생긴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 그러면 이 기속력이 과연 도대체 뭐냐, 이거. 기속력은 기판력의 어떤 일종이냐, 즉, 소송법적인 효력이냐, 기판력의 한 내용이냐, 아니면 기속력은 어떤 실체법적인 효력이냐. 이게 문제예요. 아까 제가 이미 벌써 말씀드렸어요. 실체법적 효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판력은 이런 제도가 없잖아요. 이런 거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체법적 효력이면, 자, 그러면은 2020년 12월 3일 날 이 영업정지 처분 다시 했잖아요. 같은 내용의 영업정지 처분은요. 그러면은 기속력 위반이죠. 맞습니까? 기속력 위반이죠. 그러면 기속력 위반인 이 처분은 위법한 건 분명하죠. 위법한 건 분명하잖아요. 무효예요, 취소예요? 위법한 건 분명한데 무효예요, 취소예요? 자, 실체법적 효력이니까 위법한데 무효냐 취소냐는 무슨 설? 무슨 설? 중대명백설이죠. 중대명백설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통상 무효로 봅니다. 통상 무효로 봐요. 또 하나 문제를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라면은 기판력하고 기속력은 전혀 다른 문제고, 그죠? 기판력은 이 소송법적인 어떤 효력이고 판결에, 기속력은 승소 판결에서의 실제법적인 효력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것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소송에 관계된, 그죠? 소송에 관계된 행정부가 사법부를 존중해야 된다. 소송에 관여한 행정부가, 그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의 질서가 완전히 문란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행정부가 사사건건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그러면은 그건 올바로 된 나라가 아니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속력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사법부 판결에 대한 존중이죠. 근데 여러분들 존중하라고 말하려면은 적어도 그 소송에서 심리의 대상이 됐던 것을 존중해야 되지, 심리도 안 했는데 무조건 존중하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심리도 안 했는데, 또는 심리될 가능성도 없었는데, 그죠? 무조건 존중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기속력의 객관적인 범위는 심리의 대상, 심리의 범위하고 일치하겠죠. 소송물하고 일치하는 게 아니라. 기속력하고 기판력하고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처분사유 추가 변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실질적으로 심리의 범위를 제한했죠. 왜 제한했어요? 처분의 위법 사유나 처분 사유는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해서 언제든지 공방을 할 수 있는 거다. 실기하지만 않으면 공방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소송법 일반 이론인데 그게. 근데 행정소송이나 그 형사소송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돼서 심리의 범위를 소송물 전체로 확장해 놓지 않았잖아요. 어디까지만 했어요? 애초에 삼았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미치는 범위까지만 심리의 대상으로 삼았잖아요. 기억나시잖아요? 그럼 그것까지만 기속력이 미친다고 해야 되잖아요. 심리를 처분 사유로 삼지도 않았고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심리의 대상이 될 가능성조차 없었던 일을 가지고, 그런 일을 가지고 행정부 보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즉 판결의 취지에 따른 행동할 의무입니다.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속력 위반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 재판에서 심리의 대상, 심리의 범위에 있었거나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만, 즉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기속력이 미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은 그 밖의 것까지 미치게 하면은 행정부가 오히려 억울한 게 되는 거잖아요. 또는 재판을 할 가능성도 없었던 것까지 사법부를 존중해 하라고 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자, 미성년자한테 소주 2병을 팔아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법구청장이 2020년 12월 3일날 똑같은 미성년자 2명에게 소주 2병을 팔았다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면은 이거는 기속력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기속력 위반이 되죠. 그러면 실체법적 효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체법적 효력이니까 중대명백설에 따라서 저 2020년 12월 3일자 처분은 무효예요, 취소예요?
무효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요. 자, 저기 뭐죠? 요 2020년 12월 3일 날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는데요. 미성년자 2명한테 소주 판 거를 이유로 삼지 않고요. 처분 사유로 삼지 않고 위생 조건을 위반한 거를 사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기성령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아닌 거죠. 또 하나는 2020년 10월 1일 이후에 미성년자한테 소주 2병 판 걸 가지고 같은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기성령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자, 거부 처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자, 이거는 어떤 침입적 처분,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반복 금지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거부 처분이에요. 자, A가 성북구청장한테 건축 허가 신청을 했어요. 건축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성북구청장이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자, 1번 사유가 있고 2번 사유가 있고 3번 사유가 있어요. 거부 처분을 했어요. 자, 그런데 판결을 했는데 법원에서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A가 건축허가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러면 A는 소송 왜 했어요? 거부 처분 취소하려고 소송했어요? 아니면 건축허가 받으려고 소송했어요? 당연히 건축허가 받으려고 소송했죠. 그러니까 거부 처분을 취소한 판결에 취소된 것까지만 해서는 원고는 권리구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기판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죠? 기판력으로 뭐 원고에게 건축 허가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서 또 기성력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 처분에 관해서의 재처분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북구청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거부 처분이 취소가 되면은 다시 어떻게 돼요? 건축 허가 신청 단계로 다시 돌아갔죠. 신청 단계로 돌아가서 성북구청장은 다시 판단하는 거죠. 재처분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재처분할 의무가 생기는데 다시 판단했는데 1번 사유를 가지고 또 거부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기성령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기성령 위반이죠. 근데 2번 사유를 가지고 다시 거부 처분을 했어요. 그거는 기성령 위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처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성령 위반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판결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야지, 어긋나는 조치를 취해야지 기성령 위반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면은 이제부터는 쉬워져요. 자, 그러면 다시 보자고요. 373페이지예요. 자, 기속력의 의미는 그런 거고요. 성질은 아까 실체법적 효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내용으로서 먼저 아까 얘기했던 반복금지요. 소극적 효력이 있죠. 아까 그 반복금지요는 뭐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미성년자한테 소주 2병 팔아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받은 그 사례가 바로 반복금지요에 관한 사례예요. 인용 판결에 대해서만 기속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으로서는 그죠? 직권으로 당해 처분을 취소할 수는 있는 거죠. 기각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적극적 효력은 뭐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의 문제를 제가 설명했던 거죠. 그죠? 그게 재처분 의무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설명하지 않은 게 결과 제거 의무입니다. 결과 제거 의무는 판결이 선고가 됐어요. 근데 그 결과가 원래 처분의 결과가 있는데 처분만 취소된다고 해서 원고의 불이익이 다 제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
처분을 한 결과도 제거가 돼야 된다라는 효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정하는 견해도 있고 인정 안 하는 견해도 있는데 인정해야겠죠. 그죠? 이런 게 인정이 안 된다면 도대체 판결을 왜 선고하는 겁니까? 그죠? 자,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는 당의 행정청뿐만 아니라요. 그 밖에 모든 관계 행정청에게도 미친다라는 거고요.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개개의 처분 사유, 그리고 심리 범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던 범위까지 기속력이 미쳐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는 이거는 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점의 동전의 양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 시설에 따라야 되는 거죠. 자, 처분시가 기준인 거죠. 근데 이 소송 자료가요, 처분시 이전에 관한 소송 자료이긴 한데 나중에 수집됐어요. 그래서 상관없는 거죠. 시점만 처분시라는 겁니다. 이 소송 자료가 나중에 수집되는 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속력 위반의 효과는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실제법적 효력이니까 무효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예요. 자, 기속력이니까요. 자, 일단 집행력이라는 건 뭐예요? 판결의 집행력. 이행 판결에서 인정되는 거죠. 자, 민사소송에서, 그죠? 이행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런 이행 판결이 선고가 된다고 해서 원고가 100만 원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행 판결에서 집행력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까 취소 판결은 뭐예요? 형성 판결이고 형성력이 생겼잖아요. 형성력이 생기면은 집행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판결이 선고돼서 확정되면 그 즉시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거잖아요. 자, 확인 판결에도 뭐 집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집행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항고소송, 의무이행 소송이 인정되지 않는 항고소송에서는 집행력이라는 게 넌센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장을 쓸 때 가집행 선고를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집행을 할 게 없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 기속력의 경우에요. 그죠? 기속력의 경우에 재처분 의무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서. 기억나시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하진 않죠. 설마 행정청이 법원에서 거부처분 취소를 했는데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리는 없는데 혹시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거기에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소송에는 간접강제 제도가 있습니다. 간접강제. 자, 행정심판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행정심판에서는 기속력 이행 확보 방법이 간접강제도 있지만 직접 처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직접 처분제도 더하기 간접강제고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소송에서는 간접강제입니다. 이거 조금 이따 다시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지금까지 기속력, 소송물, 처분사유 추가 변경, 기판력, 기속력 이거 헷갈리잖아요. 제가 일목요연하게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고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다 이미 말로는 다 설명했으니까 수식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소송물이 뭐예요? 취소소송에서의 말합니다. 취소소송의 경우에 말합니다.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 되는 거고요. 그죠?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소송물이 바로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뭐의 객관적 범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되는 거고. 자, 심리의 범위가 뭐예요? 심리의 범위. 처분 사유와 뭐예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미치는 범위. 이게 뭐가 돼요?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일치하지 않잖아요.
일치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원고가 패소하면은 원고는 다시 불복할 수 없잖아요. 기판력 때문에. 맞죠? 아까 설명했잖아요. 근데 원고가 승소하면 기속력으로 다 커버가 안 되죠. 동일한 처분은 다시 할 수 있잖아요. 처분 사유를 달리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쟁이 이례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면이 있죠.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이 문제는 왜 생겼어요? 원고의 방어권을 위해서 심리의 범위를 제한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좀 뭔가 구조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입법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일치시켜서 분쟁을 이례적으로 해결할 건지, 네? 아니면은 현 상태로 내버려 둬서 원고의 방어권을 존중할 건지 문제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죠. 소송 경제와 원고의 방어권, 절차적 정의의 긴장관계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렇게 검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내용이 박스 안에 들어있으니까 잘 읽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꼭 읽어보셔야 돼요.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자, 종급 판결의 부수적 재판입니다. 가집행 선고. 아까 취소 판결은 형성 판결이고요. 무효 확인 소송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확인 판결이잖아요. 따라서 집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가집행 선고는 붙이는 거는 넌센스예요. 그죠? 이행 판결만 집행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따라서 가집행 선고는요, 당사자 소송이나 그 관련 청구로 병합된 민사소송에서는 가집행 선고를 붙일 수 있는데, 예, 취소 판결이나 무효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가집행 선고 붙일 수 없다. 근데 행정소송법 제43조에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에서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위헌이죠. 거의 위헌입니다. 자, 소송 비용의 부담인데요. 자,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소송 비용의 부담 원칙은 뭐예요? 대원칙은 패소자 부담이죠. 네. 행정소송도 마찬가지로 패소자 부담인데, 다만 사정 판결이 선고가 됐다. 또 하나는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해서 청구가 각각 또는 기각됐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원고가 승소한 거잖아요. 근데 결과만 패소 판결이 된 거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피고 부담으로 합니다. 그리고 항고소송에서의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하면은 행정청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예, 따라서 소송 비용에 관한 재판은 그 행정청이 소속된 행정 주체에게도 효력이 미쳐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상소와 재심인데, 자, 상소, 즉 항소하고 상고하고요. 항고하고 재항고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하고 상고가 되는 거고요. 그죠? 결정의 판결 이외의 결정과 같은 것들은 항고하고 재항고로 되는 거죠. 네, 그거를 뭐 당연히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재심이에요. 자, 기판력을 깨는 게 재심이잖아요. 자, 기판력을 깨는 게 재심이기 때문에 이 민사소송법에 의하면은 재심 사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재심 사유에 해당하기가 되게 어렵죠. 뭐 범죄 행위가 게재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민사소송법 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아까 제3자의 재심 청구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의 강의 범위에는 벗어나 있지만, 헌법재판에도 형벌에 관한 위헌법령 심사 청구에서 위헌이 되면은 그죠, 재심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제3자의 재심 청구는 아까 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죠. 판결의 대세요 때문에 3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확정 판결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30일,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1년이죠.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인데, 이거 아까 이제 간접강제에서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자, 강제 집행이죠. 강제 집행. 이행 판결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취소 판결이나
무효 확인 판결에는 강제 집행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아까 재처분 의무, 기속력에 따라서 재처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뭔가 그 기속력에 대한 이행 확보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간접강제가 그 경우에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강제 집행이. 근데 그러면은 행정소송에서의 기속력의 이행 확보 방법은 간접강제예요. 간접강제. 아까 행정심판에서는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소송에서는 간접강제예요. 자, 행정소송법 34조 제1항에서 뭐라고 규정해놨냐면 행정청이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않을 때는 제20 수서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그 지연 기간에 따라서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행정청이 제30조 제2항의 규정이 뭐예요? 이거는 거부처분 취소 판결입니다. 그 다음에 34조에서요,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에서 요 간접강제 조항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접강제가 적용되는 판결의 종류는 일단 거부처분 취소 판결하고 부작위 위법 판결인 거는 분명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입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에 대해서 준용 규정이 없어요. 넌센스죠. 거부처분 취소 판결도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위법의 정도가 더 큰 무효확인 판결에 대해서 간접강제를 할 수 없다는 거는 뭔가 좀 입법적인 불비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대법원은 명분의 규정이 없으니까 거부처분 무효확인 판결에는 간접강제를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아주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판례가.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 내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 부존재입니다. 아까 기속력에 대한 이행 확보 방법이기 때문에 간접강제의 요건은 말이에요. 아까 모든 거부처분, 모든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다 간접강제가 미쳐지는 게 아니고요. 그죠? 아니고 판결의 취지에 다른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죠. 요게 섬세하게 이해되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네. 아까 기속력 얘기할 때 이미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 방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거부처분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다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기속력 위반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죠.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가 되는 거죠. 자, 변론을 거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변론 거치려나요? 자, 그 다음에 일시불로 한꺼번에 모아서 일정 단위로 모아서 일시불로 간접강제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이 387페이지에 있는 기재대처럼 일할로 합니다. 그래서 매일 처분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매일 3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88페이지에 이제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 뭐냐? 간접강제가 결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매일 얼마씩 내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간접강제 배상금을 추심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청이 추심을 하려고 하니까 행정청이 재처분 의무를 이행했어요. 그러면은 이미 발생한 이 간접강제에 따른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이게 쟁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요, 이 간접강제는 기속력에 대한 이행 확보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행만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행만 되면 된다. 즉 심리적 압박 수단이다. 기속력에 대한. 따라서 추심 못한다가 결론이에요. 근데 이제 민사 집행에서요,
민사집행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민사집행에서도 간접강제하고 비슷한 그런 배상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민사집행에서는 된다예요. 민사집행에서는 심리적 압박, 즉 이행에 대한 심리적 압박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민사집행에서는. 근데 행정소송법에서 말하는 이 간접강제는 이 손해배상은 포함 안 돼 있고 그냥 심리적 압박 기능만 있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이걸로 항고소송에 관한 얘기는 이제 그만두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당사자 소송에 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